인천의 작은 웨딩홀은 화려한 꽃 장식과 우아한 조명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저 박민지는 남편 준호의 손과 딸 하나의 작은 손가락을 잡고 시아버지 김태석의 재혼식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태석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15년 전 시어머니를 잃은 후 그는 무너진 사업과 건강 문제로 고생했어요. 이제야 그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죠. 그의 신부 이지은은 오랜 친구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실종 이후 태석의 회사를 인수했어요. 저는 그녀에 대해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지만 시아버지가 행복해 보여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 결혼식 준비에 많이 수고했어요. 지은이 다가와 인사했어요. 저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이 행복하시니 저희도 행복해요. 결혼식이 끝나갈 무렵 웨딩홀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늦게 도착한 한 여성이 자신감 있게 들어왔습니다. 은발의 우아한 여성은 값비싼 실크 드레스를 입고 고급스러운 보석으로 치장해 그녀의 품위를 더했어요. 하지만 제 눈은 그녀의 왼쪽 귀 뒤의 한 지점에 고정되었습니다. 특이한 반점이었어요. 숨이 거의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해외 출장 중 실종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제 시어머니 김수진만의 특징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여성은 조용히 뒤쪽에 앉았지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웨딩홀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가능성에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느끼는 감정이 기쁨인지 공포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 혹시... 옆에 있던 준호가 목소리를 떨며 물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와 너무 닮았어. 저는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식이 끝난 후 축하연에서 그 여성은 조용히 시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당신은 죽었어야 할 사람 아닌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바닥은 차가운 땀으로 축축했어요.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과 만약 그녀가 정말 시어머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김수진 여사님이신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진은 돌아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그녀는 분명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비쳤어요. 당신이 민지인가? 내 아들의 아내? 수진의 목소리는 15년이 지났지만 그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은 것처럼 또렷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15년 전에 돌아가신 게 아니었나요? 제 질문에 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죽은 게 아니라 납치당했어. 그리고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돌아왔지.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상황에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은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당신은 15년 전에 사망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태석의 결혼식을 망치려는 거야? 사망? 누가 그렇게 말했지? 수지는 냉정하게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바랐던 것 같네, 지은 씨.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손짓으로 경호원들을 불렀어요. 이 사람 좀 내보내주세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수지는 침착하게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태석에게 건넸습니다. 태석, 이건 당신이 친구라고 믿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납치하고 당신을 배신했는지에 대한 증거야. 그 순간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며 패닉 상태에 빠졌고 구급차가 도착해 태석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충격과 의문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병원 대기실에서 불안하게 기다리며 15년 전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 그녀의 냉담함과 홀대, 그리고 그녀의 실종 소식까지. 그리고 이제 그녀가 돌아왔어요. 모든 것이 뒤집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시아버지는 가벼운 충격만 받으셨다고 했어요. 익숙한 병원 냄새 속에서 저는 생각에 잠겨 시아버지의 침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준호는 집에서 술에 취해 있었고 하나는 간호사의 보살핌 아래 대기실에서 자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한 목소리가 저를 깊은 생각에서 깨웠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수진이 거기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일어섰어요. 15년 동안 말하지 않았던 호칭이 어색했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비쳤어요. 태석은 어때? 다행히 큰 문제는 없대요. 내일이면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정말로 납치당하신 건가요? 15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수진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긴 이야기지만 이제 네가 진실을 알 때가 됐다.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해외 출장 중에 그녀는 이 지은이 고용한 사람들에게 납치당했다고 해요. 지은은 그녀를 죽이려 했지만 그녀는 간신히 탈출했답니다. 하지만 생명을 노리는 시도가 계속되자 새로운 신분으로 은신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왜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무 위험했어. 지은이 나를 제거하려 한 건 내가 그녀의 불법 활동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가족에게 연락했다면 너희도 위험해졌을 거야. 그녀의 이야기는 믿기 힘들었지만 제 일부는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이 시아버지의 회사를 인수한 방식은 항상 의문스러웠으니까요. 그럼 왜 지금 돌아오셨어요? 아직도 위험하지 않나요? 수진의 눈에 결연함이 빛났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강해졌고 지은이 한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리고 가족을 보고 싶었어. 저는 그녀의 말을 반신반의했어요. 15년 전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무시하던 차가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족을 그리워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15년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지야, 하나는 어떤 아이니? 수진이 갑자기 물었어요.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하나는 밝고 똑똑해요. 하지만 희귀한 혈액 질환 때문에 자주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수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혈액 질환? 어떤 질환이지? 의사들도 정확한 원인을 모른대요.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수진은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걱정의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볼 수 있을까? 저는 망설였어요. 갑자기 하나에게 할머니를 소개하는 것은 혼란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은 자고 있어요. 내일 태석 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때 남편의 동생 성구가 병실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진을 보자 표정이 굳었어요.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이제 와서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성우야, 네 어머니에게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어머니라고요? 당신은 15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에요? 수진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내가 죽은 척 해야 했는지, 그리고 누가 정말로 너희 아버지의 회사를 망쳤는지 곧 알게 될 거야.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빠르게 병실을 나갔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수진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성우는 그렇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그리고 지은과 태석의 관계, 그리고 그의 회사가 무너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에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전의 기억, 갑자기 나타난 시어머니,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올 변화. 제 앞에 펼쳐질 미래가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고 지은은 경호원들에게 수진을 내보내라고 지시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태석에게 건넸습니다. 태석 씨, 이건 당신이 친구라고 믿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저를 납치하고 당신을 배신했는지에 대한 증거예요.
그 순간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구급차가 도착했고 아버님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자리를 떴지만 그녀가 남긴 충격과 의문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병원 대기실에서 불안하게 기다리는 동안 저는 15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 그녀의 차가움과 냉대, 그리고 그녀의 실종 소식까지. 그리고 지금 그녀가 돌아왔어요. 모든 것이 뒤바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아버님은 가벼운 충격만 받으셨어요. 익숙한 병원 냄새 속에서 저는 아버님의 침대 옆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 준호는 집에서 술에 취해 있었고 하나는 간호사의 보살핌 아래 대기실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저를 깨우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수진이 그곳에 서 있었어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벌떡 일어섰어요. 15년 동안 입에 담지 않았던 호칭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태석은 어때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내일이면 퇴원할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정말 납치당하신 건가요? 15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수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어요. 긴 이야기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해외 출장 중에 지은이 고용한 사람들에게 납치되었다고 해요. 지은은 그녀를 죽이려 했지만 가까스로 탈출했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암살 시도에 새로운 신분으로 숨어 살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왜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위험했어요. 지은은 내가 그녀의 불법 행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제거하려 했어요. 만약 가족에게 연락했다면 여러분도 위험해졌을 거예요. 그녀의 이야기는 믿기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은이 아버님의 회사를 인수한 방식은 항상 의문스러웠으니까요. 그럼 왜 지금 돌아오셨어요? 아직도 위험하지 않나요? 수진의 눈에서 결의가 빛났습니다. 어깨가 단단하게 펴졌어요. 이제 난 충분히 강해졌어요. 그리고 지은이 저지른 일에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가족을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반신반의했어요. 15년 전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고 항상 무시하던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족을 그리워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웠어요. 하나는 어때요? 어떤 아이인가요? 수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놀랐어요. 하나는 밝고 똑똑해요. 하지만 희귀혈액 질환 때문에 자주 병원을 찾고 있어요. 수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혈액 질환이요? 어떤 질환인데요? 의사들도 정확한 원인을 모른대요.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걱정의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하나에게 갑자기 할머니를 소개하는 것은 혼란스러울 테니까요.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은 자고 있어요. 내일 아버님과 이야기하고 나서. 그 순간 시동생 성우가 병실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진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제 와서 무슨 짓을 하려고요? 수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어요. 성우야, 어머니에게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어머니라고요? 당신은 15년 전에 죽었잖아요. 이제 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거죠? 수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왜 내가 죽은 척해야 했는지, 누가 정말로 너희 아버지의 회사를 망쳤는지 곧 알게 될 거야.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황급히 병실을 나갔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만약 수진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성우는 그렇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그리고 지은과 아버님의 관계, 회사가 망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나는 다시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창백한 얼굴로 이불 아래 누워있는 딸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 준호는 또 술에 취해 늦게 돌아왔고 아버님은 깊은 생각에 잠겨 말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엄마, 오늘도 병원에 가야 해요?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가야 할 것 같아. 열이 높네. 병원에 도착하자 이현우 의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하나의 주치의로 항상 친절하고 따뜻했어요. 하나의 상태가 어떤가요? 아침부터 열이 높아요. 약을 먹였는데도 내려가지 않았어요. 이 의사는 하나를 꼼꼼히 진찰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보니 불안함이 커졌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진찰 후 그는 저를 따로 불렀어요. 민지 씨, 솔직히 말해서 하나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조혈모 세포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세포 이식은 마지막 수단이었고 그만큼 하나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겨우 물을 수 있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어요. 보험이 일부를 커버하겠지만 적어도 5천만 원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남편의 사업 실패 후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아버님의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일상적인 치료비도 부담스러웠는데 5천만 원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빠를수록 좋아요. 한 달 이내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한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안함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하나는 어떤 아이인가요? 어떤 아이로 자랐나요? 수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순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밝고 똑똑한 아이예요. 하지만 희귀혈액 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방문하고 있어요. 수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혈액 질환이라고요? 어떤 종류의 질환인가요? 수진의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정확한 원인을 모르세요. 유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수진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하나를 볼 수 있을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할머니를 소개하는 것은 하나에게 혼란을 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고 있어요. 내일 태석 아버님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순간 우리의 대화를 가로막듯 병실로 성우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진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아버지에게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성우야, 어머니에게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어머니라고요? 15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닌가요? 성우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어요. 왜 내가 죽은 척 해야 했는지, 누가 정말로 네 아버지의 회사를 망하게 했는지 곧 알게 될 거야.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빠르게 병실을 나갔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진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성우는 그렇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그리고 지은과 태석의 관계, 회사가 무너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나가 다시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불 속에서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딸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는 또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고 시아버지는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신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엄마, 오늘도 병원에 가야 해요.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가야 할 것 같아. 열이 많이 높네. 병원에 도착하자 이현우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하나의 주치의로
항상 친절하고 따뜻했어요. 하나 상태가 어떤가요? 현우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열이 높아요. 약을 먹였는데도 열이 내리지 않네요. 제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현우 선생님은 하나를 꼼꼼히 진찰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보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진찰 후 그는 저를 따로 불렀어요. 민지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조혈모 세포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은 마지막 수단이었고 그만큼 하나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뜻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현우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보험으로 일부는 커버되지만 그래도 최소 5천만 원 정도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이후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시아버지의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하나의 일상적인 치료비도 부담이 되는데 5천만 원이라니요. 두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내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돈인데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빠를수록 좋아요. 한 달 이내에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주변의 밝은 조명과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어요. 하나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지만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흐렸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생명이 위험한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준호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의 상태를 설명했지만 그는 한숨만 내쉬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그 돈을 구한다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나는 우리 딸이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의 방에서 그녀가 잠든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창백한 얼굴로 고요히 숨을 쉬는 모습이 너무나 연약해 보였습니다. 딸의 작은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하나야, 엄마가 꼭 너를 살릴게.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게.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전화를 받자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 씨, 하나의 상태가 어떤가요? 순간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을까요? 그래도 하나의 상태에 대해 물어봐주는 모습에 조금은 마음이 열렸습니다.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하나의 치료비를 제가 내겠습니다.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요? 겨우 물었습니다. 하나의 몸에는 제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 당신에게 보상해야 할 일이 있어요. 보상이라뇨? 의아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15년 전에 당신을 대했던 방식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는 단어에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회사에서 일하면서 지은에 대한 정보를 모아주세요. 그녀가 어떻게 태석의 회사를 가로챘는지 알아야 해요. 망설였습니다. 수진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의 치료비를 마련할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게다가 지은에 대한 의심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결심했습니다. 수진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좋아요. 내일 오전 9시에 강남 LK 빌딩 20층으로 오세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하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시아버지의 잃어버린 회사와 명예를 되찾을 희망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정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녀를 믿어도 될까? 그리고 그녀가 말한 보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나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딸을 지키겠다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희망의 작은 점들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의 상태를 물었고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수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어요. 하나의 치료비를 대겠습니다. 순간 충격으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왜?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의 몸에는 내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보상해야 할 게 있거든요. 보상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15년 전에 내가 당신을 대했던 방식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란 단어에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경계심이 일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내 회사에서 일하면서 지은에 대한 정보를 모아주세요. 그녀가 어떻게 태석의 회사를 가로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망설였습니다. 수진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의 치료비를 마련할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게다가 지은에 대한 의심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수진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내일 오전 9시 강남 LK빌딩 20층으로 오세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하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시아버지의 잃어버린 회사와 명예를 되찾을 희망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손가락이 이불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창백한 얼굴이 떠오르자 결심이 굳어졌어요. 하나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남 LK빌딩 20층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웅장했고 로비는 대리석과 유리로 호화롭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미영 인터내셔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젊은 비서가 로비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민지 님이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를 따라 넓은 사무실로 들어가자 수진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정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이었어요. 민지, 수진이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아하고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하나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하나의 치료비를 병원에 송금했어요. 이현우 박사와도 상담을 마쳤고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렇게 빨리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수지는 책상으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과거의 차가움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결단력 있는 여성 기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맡기고 싶은 일은 지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특히 15년 전 그녀가 어떻게 태석의 회사를 가로챘는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지은은 매주 목요일 저녁 강남의 클럽 블루문에서 측근들과 만나요. 당신이 그곳에 취직해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면 됩니다. 충격이 얼굴에 번졌을 겁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제가 클럽에서 일하길 원하신다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수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서빙 업무만 하면 돼요. 모든 준비는 우리가 다 해놓을 거예요. 여전히 불안했지만 하나의 치료를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어요.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내일부터요. 오늘은 먼저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 작업을 마치고 지은에 대한 배경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진의 사무실에 앉아 그녀가 건네준 서류를 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은이 얼마나 교묘하게 태석의 회사를 가로챘는지, 그리고 수진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의 차가운 눈빛이 담긴 사진을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모든 일이 정말 있었던 일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모두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녀가 대가를 치를 때가 됐습니다. 저녁이 되어 수진의 운전기사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하나가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나에게 다가가 꼭 안았어요. 엄마 왜 그래요? 하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남편 준호가 취해서 늦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내일부터 시작될 이중생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준호를 바라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들러 하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현우 박사는 웃으며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민지 씨, 하나의 이식 수술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수진 회장님이 모든 비용을 처리하셨고 최고의 의료진도 준비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오며 결심했습니다. 하나를 위해, 그리고 이 복잡한 가족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은의 정보를 수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비록 위험한 동맹이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위험한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가슴이 조여왔지만 하나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니 용기가 생겼어요. 하나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제 유일한 진실이었어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위험천만한 동맹의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밤 저는 클럽 블루문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 온몸이 긴장으로 떨렸어요. 매니저는 저를 VIP룸 서버로 배정했는데 운 좋게도 그곳이 지은의 단골방이었습니다. 밤 10시경 지은이 측근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성우의 남편도 그들 사이에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작동시키고 그들에게 음료를 서빙했습니다. 태석이 오늘 또 병원에 입원했다던데. 지은이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심장이 많이 약해졌어요.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하더군요. 성우의 남편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이미 그의 자산 대부분을 내가 관리하고 있으니 곧 나머지도 손에 넣을 수 있겠네. 그 여자는요. 지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걱정 마. 15년 전처럼 또 처리할 거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제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고 다시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지가 요즘 수상한 것 같아요. 수진과 접촉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성우의 남편이 말했어요. 민지? 준호의 무능한 아내. 문제 없어. 그저 가난한 며느리일 뿐이야. 손이 너무 떨려 트레이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시아버지가 다시 입원했다는 소식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근무를 마치자마자 녹음 파일을 수진에게 전달했습니다. 수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녹음을 들었어요. 이제 또 하나의 증거를 확보했네요. 하지만 아직 부족해요.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시아버지가 다시 입원하셨대요. 지금 바로 가봐야겠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는 이미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신장기능 저하 진단을 내렸어요. 아버님 상태가 안 좋아 보이네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심장 기능이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심장 이식이 필요하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의사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병실 밖에서 수진과 저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때 이현우 의사가 다가왔어요. 김 여사님, 민지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상담실로 따라갔습니다. 이 의사는 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태석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악화는 자연적인 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이상한 물질이 발견되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약물을 투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누가 시아버지를 해치려 했을까요? 지은? 아니면 성우?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의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녀의 희귀 혈액 질환은 강한 유전적 요인이 있으며 이는 김 여사님의 혈통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하나와 김 여사님 사이에는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지 씨와 하나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하나의 엄마가 아니라는 건가요? 이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DNA 결과는 명확합니다. 하나는 분명 준호 씨의 딸이지만 민지 씨와는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대신 김수진 여사님과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워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12년 동안 키워온 하나가 제 친딸이 아니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물에 던져진 것처럼 몸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하나를 낳았어요. 제 몸에서. 이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민지 씨. 수진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민지, 충격적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침착해야 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나, 제 소중한 딸, 12년 동안 제 전부였던 아이가 제 친딸이 아니었다니. DNA 검사를 다시 해주세요. 이 의사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3번 반복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동일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 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럼 제 친딸은 어디 있는 거죠?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수진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지, 이건 내가 알고 있던 거예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15년 전 내가 사라지기 직전에 알게 되었어요. 지은이 병원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아기들을 바꿨어요. 당신의 친딸은 성우의 딸로 자라고 있고 하나는 사실 출산 직후 죽은 내 유일한 딸의 아이, 즉 내 손녀예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방 안의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은은 가족 혈통을 섞어 태석을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려고요. 내 딸 미연은 미혼모였고 출산 직후 바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이가 하나예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현실이 완전히 뒤집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충격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가 위독했으니까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지금은 시아버지가 중요해요. 생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나의 혈액 질환, 치료를 위해 줄기세포 이식이 필요한데 김 여사님이 가장 적합한 기증자입니다. 수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기증할게요. 하나는 결국 내 손녀니까요. 병원을 나오면서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수진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지은을 막고 태석을 구하고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요. 왜 더 일찍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를 잃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녀의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가 제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지만 12년 동안 키운 딸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는 여전히 제 딸이에요. 사랑과 함께한 시간이 혈연보다 더 중요해요. 수진의 눈에 감정이 비쳤습니다. 고마워요, 민지. 그날 밤 집에서 남편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진실을 그에게 알려야 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또 술에 취해 늦게 돌아와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가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병실을 차가운 표정으로 보고 대기실로 향했어요. 성우, 미라는 어떻게 지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왜 갑자기 미래에 대해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요. 성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살펴봤습니다. 뭔가 알게 된 거야?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요즘 수진을 자주 만난다고 들어서.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좁아, 민지. 특히 당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녀의 말에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성우는 분명히 저를 감시하고 있었고 이제 경고를 보내고 있었어요. 미라가 정말 제 딸인가요? 직접 물어볼 용기를 냈습니다. 성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미쳤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는 제 친딸이 아니에요. 성우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 그 여자 말을 믿는 거야? 증거가 있어요. 성우.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성우의 눈에 차가운 빛이 번쩍였습니다. 조심해, 민지. 당신 같은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에 관여하고 있어. 내 충고는 그냥 평범한 며느리로 남아있으라는 거야. 그녀는 그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시아버지의 병실로 향했어요. 아직 의식이 없으셨지만 적어도 안정적인 상태는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심장 질환이 있음에도 하나를 위해 위험한 줄기세포 기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중에 수지는 심장마비를 겪었어요. 남편 준호와 저는 우리가 이복 형제자매라는 사실과 제 진짜 딸이 미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우리가 그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병원에서 수진을 제거하려 했지만 그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지은, 성우,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결국 살인미수, 납치, 사기, 횡령 등 다양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은은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은 첫 진정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진, 태석, 준호, 하나, 미라, 그리고 저. 사진사는 우리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어떤 가족은 혈연으로, 또 어떤 가족은 법정 유대로 형성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은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 용서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버님의 재혼식에 나타난 부자 시어머니, 그리고 그녀가 제 친어머니로 밝혀진 놀라운 진실. 믿기 힘든 진실이지만 우리를 치유하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준 진실입니다.